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의勉強を 3年前から始めたんです。 한국어 공부를 3년 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해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流暢に言えるのはその2つぐらいです。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でも去年までは街歩いててもハングルが全部模様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回は今街歩いてきたらハングルが一つ一つがですね、文字としてできてですね、これは文字だ、だけどなんて読むんだっけっていう。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셔가지고 거리를 걷다 보면 전부 다 그림으로 다 보였는데 글자가 언젠가부터 문자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문자로 다가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미를 모릅니다. でもその街のハングルの文字がですね、私を読め、私を理解しろっていうふうにですね、前は感じなかったんですよ。街歩いててもただ模様だから。だけど今は歩いてるともう字がとにかく早く私を理解しなさいというですね、すごいプレッシャーを与えてくるので、多分来年はもうちょっと進歩して街の文字が読めるよう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でアニハセヨとカンサハムニダ以外もうちょっと流暢に言え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 수고이 나가야 됐어요. ごめんなさ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통역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SF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런 반응을 나한테 보이지 않았던 글자들이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읽어라. 나를 제발 읽어라. 라고 하는 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걸 몸으로 느끼신다고. 약간 SF적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어떤 그 글자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거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계속 진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쯤 되면 좀 더 진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을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今年はですね、ちょっと私風邪をひいておりまして、で隣にいるですね、いつも元気なパク先生はちょっと今日はお腹の具合がよろしくないということで、講師もですね、通訳もちょっと体調に不調を抱えておりますので、例年に比べるとですね、ちょっとテンションが低い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体調に免じてお許し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약간 최근에 이제 우치라 스님께서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16일 16일쯤에 19日目 19일째 지금 감기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평소 같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이번에 감기에 걸렸던 것도 있었고 저도 이제 통역자도 약간 배가 좀 아파가지고 두 사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 염두에 두시고 약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まず講演を始めるに先立ちましてですね、日韓関係僕の知る限り歴史上最悪の状況になっておりまして。政府間と外交関係も経済関係も非常に良くない状況においてですね、観光客の数もそう激減しているという状況の中でこうしてですね、韓国の市民の方たちが私のためにこういう講演会を主催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ですね、日韓両国の市民的連携が、こういう政治状況が変わっても市民の連携は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をですねお示しいただいたことに関して初めに心から感謝と敬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 일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통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역사상 최악의 어떤 사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간의 관계도 안 좋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간의 불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급감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준다든지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제가 같은 일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강연회를 열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강연회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저 나름대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를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なんか俺が話した時間よりも、パク先生の役の方が 1.5倍ぐらい長いので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이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의 어떤 어떤 배수가 1.5배 정도 긴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いろいろと補足していただいてですね、皆さんによく通じるように修正を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思いますので、
感謝申し上げます。 저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저한테 전한다.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좀 더 보조기나 첨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다가가게, 좀 더 느낌 있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통역자인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さっき、ここに来る前にご飯食べてる時にですね、なんか、こういう質問が来ていて、できたらその講演の中でこの質問に答えていただきた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それは誰かからその、お客さんから。そうみたいです。ユウさんが教えてくれた。아까 이제 식사를 아까 하셨는데 그 식사하는 도중에 뭔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질문을 가져와서 이 강연장에서 한번 질문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その中にですね、その今の日韓関係に関して非常に歴史上最悪の日韓関係に関して僕、どういう原因で起きているのか、これからどうなるのかについて聞きたいというそういうリクエストがありました。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한일 관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상 최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어떤 전개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했던 어떤 질문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리퀘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리퀘스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今の日韓関係が非常によろしくない、理由は僕ね 99% は日本の側にあると思っています。 저는 이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안 좋은 가장 큰 원인의 99%는 일본 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それは主に心理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 심리적, 사이콜로지컬. 그중 주로 가장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具体的に日本と韓国の間で外交的な外交上のあるいは経済上の大きな齟齬があ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쓰셨는데 삐걱거림이라죠, 한국말로. 한국과 일본에 갖는 삐걱거림, 소고, 삐걱거림이라고 한국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외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계속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一言で言うと日本人の、今日本のメディアの中で非常に流布している喧嘩の感情というものを支えている一番基本的な感情は嫉妬心です。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악화시켜 나가는 어떤 이모셔널, 정서적인 측면을 한마디로 하자면 질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하는 거죠. 질투심. 日本は現在、過去バブル崩壊以来約30年にわたって非常に国力が低下している局面にあります。 일본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버블 경제라는 게 있어요. 버블 경제, 거품 경제. 굉장히 일본이 그 고도 성장기를 맞이했던 시기에서 지나고 나서 30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국력이 계속 저하하고 있습니다. 経済的な力はもちろん、ピークは1988年、日本は1人当たり GDP 世界2位でした。 가장 최고의 어떤 전성기를 보였던 시기는 우리가 올림픽을 열었던 1988년도에 일본은 세계에서 GDP 2위였습니다. 2018年、それから30年後ですね、2018年は世界で26位。 지금은 2018년도에 어떤 그 생각을 해보면 25위, 28위, 25위, 26位。 26위라고 합니다. 世界の2位から26位までほとんど一直線に転落してきています。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일직선으로 떨어진 거. 완전 급강화한 거죠, 그죠? 30년 사이에, 1988년부터 2018년 사이에. その他のほとんどの主要な経済指標は日本が国力が低下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일본의 국력이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際立っているのが教育に対する公的支出、GDP に占める教育に対する公的支出の割合、日本はこの、もう20年近くほぼ OECD 先進国最下位。 특히 이제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특히 가장 누드러지는 게 뭔가 하면 교육에 대한 어떤 투자. 이게 20년 동안 GDP의 최하위를 기록, 그러니까 공적인 지출을 안 하는 거죠.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걸로 그 OECD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学術的な発信力の指標としては人口あたりの論文数というのがよく用いられ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人口あたり論文数においても日本はもうすでに韓国、台湾、中国、シンガポールに抜かれました。 특히 이제 우리가 학술적 발신력이라고 그러죠. 얼마만큼 학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인구 한 명당 얼마만큼 논문을 쓰는가를 보통 지표로 삼는데 그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일본은 이미 타이완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한국에 뒤쳐져 있습니다. 중국에 뒤쳐져 있고 학술적 발신력조차도 굉장히 지금 저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日本の国際社会におけるプレゼンスというかですね、影響力ですね、特に文化的な発信力、あるいは、国際社会においてですね、日本が世界の国々に対して未来についてのビジョンを提示する力、これは本当に落ちました。 그러니까 문화적 발신력, 일본은 이런 나라다, 일본이란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에 대해서 전부 다 떨어지고 있고, 특히 뭐가 떨어지고 있는가, 미래에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일본은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꿈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日本がやっぱり一番失っているものっていうのはその国際社会に向けて発信する未来に向けてのビジョンを提示する力ですね。これが本当に最も衰えたものだと思います。 가장 열화된 것, 가장 퇴화된 것은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전. 일본을 같은 미래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최하위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지표도 떨어졌지만 그 중에서 더 안 좋은 거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若い方は多分あんまりご存知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1970年代、80年代の日本の経済成長力、凄まじいものでした。 여러분도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일본의 1970년도, 1980년대 경제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했던 것입니다. その頃、日本は GDP 世界にアメリカに次いで第2位でしたけども、本当にもうアメリカに迫っていたんで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2위라고 했잖아요. 2위고 미국이 1위였는데 2위, 1위 차이의 문제가 이미 미국에 접근하는 상황. 그 정도로 경제력이 굉장히 융성했던, 부흥했던 시기가 1970년과 1980년대 거품 경제 시기에 있었습니다. 今の中国がGDP がアメリカに迫っていて、2030年代にアメリカを抜く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でも中国人口14億いてですね、で党中央が民間の企業も軍も大学も全部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というですね、非常に効率の良い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中国よりも80年代の日本の方が勢いがあったんです。 방금 이키오이란 표현이 뭔가 하면 굉장히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중국의 주석이 누구죠?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예,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14억인데 14억 중에 그 어떤 주석이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잖아요. 교육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정치라든지. 그렇게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중국에 비하더라도 일본은 그 당시에 지금의 중국보다 더 힘이 좋았습니다. 1989年というのが割と決定的なメルクマールの年だったと思います。 멜트다운이라고 이제 붕괴해 나가는 1989년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가 일본이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1989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9年というのは割と世界史的に重要な事件がいくつも起きました。 여러분들 1989년이라는 그 시기는 세계적인 어떤 역사상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皆さんが記憶しているのはベルリンの壁の崩壊、 베를린 장벽 붕괴, 天安門事件、 천안문 사건. そして今昭和天皇が崩御された。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천황이 바뀌었잖아요. 해세이 났자이마시다네. 네. 소와 천황이 죽고 평성 지금 또 바뀌었죠. 평성 천황이 이제 즉위하는 시기였습니다. でも日本の当時の日本の事情を一番よく表している事件としては、その時三菱地所というデベロッパー、不動産会社がですね、マンハッタンのロックフェラーセンターという一角ですね、スカイスペーパー、摩天楼の一角を買ったということと、ソニーがハリウッドのコロンビアピクチャーズを買収したことです。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있는 그런 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989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미쯔비시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맨해튼 알죠? 그죠? 맨해튼의 마천루를 구입하는 시기였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플러스 일본의 소니 알죠? 소니가 미국의 콜롬비아라고 하는 그 회사를 합병하는 굉장히 일본이 부유했던 시기였습니다. アメリカのスカイスクレーパー、摩天楼を買ったっていう、マンハッタンの中心部の一等地の摩天楼を買ったっていうことと、ハリウッド映画を買ったっていうのは、これ
非常に象徴的なことであって、アメリカにとって最も大事なものを彼が買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굉장히 신부 상징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마천루는 굉장히 1등지잖아요. 굉장히 땅값이 최고로 비싼 곳을 일본이 샀다.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사를 일본이 구입했다. 굉장히 미국한테는 엄청 큰 타격이겠죠. 일본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부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よくその頃ですね、まあ、日本のバブル経済の全盛期ですけども、その頃よく日本人が言ったことは、日本の地価の総額ですね、日本の土地の総額でアメリカが2つ買えるっていうジョークがあります。그 당시에 어떤 조크, 일본에서 유행했던 조크가 뭔가 하면은 일본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 미국을 2개 살 수 있다. To America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크로 유행했던 시기가 1989년도에 있었습니다. 日本は1945年に戦争に負けた後、基本的にアメリカに軍事占領されておりまして、国家主権というものを実際には十分に持っていない国です。はっきり言うとアメリカの属国です。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에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났는데 일본은 제대로 된 주권을 갖고 있지 못했던 시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었습니다. しかしそのアメリカに軍事占領されていて、壊滅的な敗戦の瓦礫の中からですね、経済成長を遂げてきて、ついにマンハッタン、ハリウッドを買った。その時にですね、日本国民は得意の絶頂にあったわけですね。我々はもしかすると、金の力で国家主権を買い戻して、アメリカの属国身分から脱出する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夢を80年代の終わり頃の日本人は抱いた。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감동을 하고 동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결국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미국은, 일본은 완전히 거의 보로보로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완전히 그 흔적 없을 정도로 패망을 한 상태에서 거의 뭐 모든 잔해만 있는 쪽에서 이제 부흥을 했잖아요. 부흥해가지고 결국 점점점 하다 보니까 맨해튼에 어떤 마천루를 산다든지 헐리우드 영화를 산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본 사람들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이런 페이스로 나간다. 우리는 돈으로 주권을 살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굉장히 그런 어떤 꿈에 부풀었던 시기가 1980년도 후반이었습니다. 口に出しては言いませんでしたけども、その頃多くの日本人は国家主権をアメリカから金で買い戻す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夢を持っていました。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꿈을 꾸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고 혹시 우리가 이 정도 페이스로 나간다면 돈으로 헐리우드도 샀는데 돈으로 마천루도 샀는데 돈으로 주권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具体的には沖縄に展開している米軍基地がありますけれども、例えばグアムとかテニアンとかですね、アメリカ領の島々に日本が全部お金を出して港湾設備を作って飛行場を作ってハウスを作ってゴルフ場を作ってレストランを作ってヨットハーバーを作って全部くっつけて移転の費用も全部出すから沖縄から出て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ことをそれが言えるぐらいの経済力があったんです。 言えなかったんですよね. 言えなかった。 입 밖으로 내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미국이 지금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그 점령지라기보다는 군 주둔지가 있잖아요. 괌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괌에 어떤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제반 시설을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반 시설을 다 만들어 예를 들면 뭐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레스토랑을 만든다든지 모든 향락 시설을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오키나와에서 나가줄래? 라고 말하고 싶었을 정도였다는 거죠. 80年代の日本人ほど金の全能性を信じていた集団というのは珍し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그 80년대에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 돈에 대한 감각이죠.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전능성이라고, 그죠? 전능성을 갖고 있던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레어한 케이스입니다. ただそれは本当にその日本人が貪欲であったとか主戦度であった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金の力で国家主権を買い戻すという世界史上どんな国もしたことがなかったような歴史的な偉業を達成でき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夢を持っていた。 물론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뭐 머리가 나쁘다든지 탐욕적인 것이 아니고 워낙 그런 페이스로 가다 보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됐는가 하면 역시 돈으로 우리가 다 해왔으니까 돈으로 주권을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그 꿈을 꿨던 거죠. 그 당시에. 国家主権や国土をですね、
戦争で回復した、あるいは非常に巧妙な外交交渉で回復したという例はありますけれども、殺ビラを切って買い戻したという歴史、国は歴史上存在しません。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 주권이나 국토를 회복한 나라는 있지만 돈으로 국토와 국가 주권을 회복한 나라는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その日本人の抱いていた70年代、60年代の経済成長、高度経済それからあと日本はその頃エコノミックアニマルと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けども、どうしてあんなに必死になって金儲けしたかっていうと、豊かになりたかったというのはやっぱり二の次であって、最大の理由は主権を回復したかった。でも日本は9条第2項があって戦争を放棄していますし、外交的な力もない。でも金はある。としたら金で国家主権を買い戻せるぐらい、金で世界大国になる、アメリカを抜いた世界第一の経済大国になって、世界に対して金の力で自国の力量を示すという選択肢しかなくて、そのことに関しては多分80年代までの日本人は国民的に暗黙の合意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본 사람들 부를 때 보면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막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습니까? Economic Animal이라고, 경제 동물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돈을 많이 벌었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어떤 그런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돈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죠. 돈으로 세계 대국이 되고 싶고, 돈으로 뭔가 주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에 대한 단순히 정치가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 암묵적인 동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 이코노미 애니멀이라 불리면서까지도, 추악한 일본이라 불리면서까지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세계에서 우뚝 서고 싶다라는 그 욕망들이 많은 국민들 사이에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암묵적, 타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의되고 있었다는 거죠. しかし日本のバブル経済は約92年頃にですね、バブル経済が崩壊してしまって、急激な経済成長、そこで終わってしまいます。 92년도에 결국 이제 거품 경제가 거품 붕괴가 경제가 무너지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それから後もですね、日本はずっと久しく2010年までですね、あと20年近くずっと世界第2位の経済大国、 GDP 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であったのですが、その期間のことを我々は失われた20年と呼んでいる。 우리가 보통 부자도 망하도 3년은 간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일본은 1992년도에 거품 경제가 붕괴하고 나서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후퇴의 기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계속 경제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 대국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20년간을 뭐라 부르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中国に GDP で抜かれるのは2010年です。 그러니까 중국한테 GDP를 뒤집은 게 2010년. それまで十数年にわたって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でありながら、日本はいわば漂流していたというかですね、どうしていいか分からなかった。 물론 이제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20년 동안 아직까지 GDP 제2위로서의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계속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2010년도에 뒤처졌잖아요, 중국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경제대국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표류하고 있었다는 거죠. 표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とりあえずそれまでは多分60年代、70年代、80年代、30年以上にわたって日本国民は全体としてとにかく金持ちになろうと。金持ちになって、それによってアメリカから独立を回復しようというふうな国民的なある種のビジョン、語られざるビジョンを共有していたのですけども、それをなくしてしまったんです。 말할 비전은 비전인데 어떤 비전이다? 말할 수 없는 비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비전이 뭐였죠? 국민 전체가 전부 다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을 넘어서는, 미국으로부터 국민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자체 꿈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런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 거죠. 이거는. その後に日本に小泉純一郎という総理大臣が登場しました。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環境大臣のお父さんですよね. 환경부 장관의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라고 하는 그 자민당의 총수가 등장합니다. 彼が登場していた時の国民的に人気というのは凄まじいものでした。
근데 그의 등장의 업적 입장에서 굉장히 국민들은 불행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총리 대신 되는 바람에 하이. 内閣成立直後の支持率は 90%に達します。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이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그 내각을 꾸렸을 때 지지율이 90% 넘었거든요. 국민들 지지율이. 하이. 一体彼に国民は何を期待したのか。 그에게 일본 국민은 과연 무엇을 기대하였을까요? 小泉純一郎が提示したのはですね、政治大国になることによってアメリカのイーブンパートナーになるという道です。 정치 대국, 그 사람이 꿈꿨던 것은 정치 대국이 되어가지고 미국의 이분 파트너, 동맹국 같은 가정 그 어떤 서로 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파트너가 되는 것을 고이즈미 주니치로는 제시했다는 거죠. 하이. 金の力で国家主権を買い戻すことはもうできなくなった。だったら今度は国際社会における地位を高めることによって、それによって世界の大国になろうと考えた。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돈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고이즈미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자각하고 난 뒤에 고이즈미가 내세운 게 뭔가 하면 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지위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일본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전략으로 고이즈미가 그런 전략을 내세웠던 거죠. 하이. しかし誠に残念ながら日本は国際社会に対して発信するようなメッセージが何もなかった。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당시에 이미 일본은 국제사회를 향해서 발신할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지위를 높이려고 싶은데 발신할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죠. 하이. 世界はどうあるべきか、これからどのような理想的な世界、国際社会を構築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その中で日本はどういう役割を果たすのかといったことに関して一言も発信できなかった。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세계의 어떤 그 흐름의 정세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것인지, 세계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은 단 한마디도 그것에 관련된 메시지를 발신할 힘이 없었습니다. 結局小泉内閣が世界における国際社会における政治大国になろうとしてやったことというのはアメリカの政策を全て支持するということでした。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세계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통해서 대국이 되려는 그 어떤 고이즈미가 내세웠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이즈미가 했던 것은 뭐 실행했던 뭔가 모든 것들의 미국의 정책을 다 찬성하는 거죠. 미국이 이날이날자고 아메리카는 이날이 됐을 거네. 정책의 모든 것을 찬성하는 쪽으로 고이즈미는 흘러갔던 거죠. 하이. 小泉純一郎にとって幸運だったことは当時のアメリカ大統領がジョージ・ W ・ブッシュという歴史的に極めて無能な大統領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고이즈미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미국의 정권은 누구였습니까? 지금 원래 부시의 아버지잖아요. 아들도 머리가 나쁘지만 더 아버지는 더 나빴잖아요. 최악의 그 사상 최악의 무능한 그 어떤 권력자였습니다. 하이. 彼はまあ 30% 近い支持率を低迷しておりまして、彼が提示する政策は国際社会においても非常に評価が低かった。 그러니까 그 30%밖에 지지율이 없었고 그가 제시하는 모든 정책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죠. 하이. その中にあってたった一人小泉純一郎はジョージ・ W ・ブッシュの全ての政策を支持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지 W 부시를 지지하는 사람은 고이즈미 주니치로였다는 거죠. 하이. ブッシュにとってはやはり得難い政治的な国際社会において全てのアメリカの政策を支持するという例外的なパートナーだったわけです。 부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준 사람이 예외적인 어떤 이번 파트너로서 굉장히 고마웠겠죠, 그죠? 하이. そしてアメリカは自分にとって例外的なパートナーであるから日本が政治大国になってくれて国際社会で重きをなすことをアメリカは望んだわけです。 아메리카만 노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칭찬해 주니까 계속 정책을 이렇게 지지해 주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이 뭔가 우뚝 서기를 바랬던 거죠. 정치 대국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렇게 우군이잖아요. 정치에서 우뚝 서기를 바랬던 거죠. 하이. で2005年にですね、日本はアメリカの強い支持を受けて国連の安保理の常任理事国に立候補します。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입후보를 합니다. 일본 2005년도에 상임이사국 아시죠, 그죠? 하이. 常任理事国は米、ソ、中、英、仏の5つですけども、そこに常任理事国の枠を拡大して
ドイツや日本やブラジルが参加するという案がありまして、で日本はそれに乗ったわけです。그 당시에는 원래 5개밖에 없는데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브라질이나 독일이나 일본을 또 추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전력을 바꿔가지고 상임이사국의 수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부시가 머리를 썼겠죠. この提案は、否決されたわけですけれども、決定的だったのはとにかく日本の安保理の常任理事国入りを支持する国がアジアにほとんど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물론 그 어떤 안은 결국은 기각됐지만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만약 일본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입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지지한 아시아나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アジアで日本の常任理事国入りを支持した国は3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3고. 그 당시에 일본의 어떤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입법을 했다고 한다면 입법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상임 이사국이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그 어떤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3개국밖에 없었다는 거죠. アフガニスタンとブルネイとあともう1個小さな国です。 통역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몇 가지, 근데 2가지 나라인데 하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난다고. 아프가니스탄과 뭐 있었지? 브루네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브루나이, 그죠?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하나는 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네, 작은 나라라고. 한국도 중국도 どこも日本を支持。 한국도 중국도 어느 나라도 일본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その時に日本の常任理事国入りを支持しなかった他の国々の理由というのは、日本が常任理事国になってもアメリカの票が1票増えるだけだからというものです。もう一回お願いします。そのアメリカの票が1票増えるだけだと。日本はどうせその常任理事会で全てアメリカに賛成するはずだろうから、日本を入れてもしょうがないと。アメリカの票を2票にするだけだから。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일본을 넣어봐도 일본은 미국밖에 지지를 안 하니까 표를 넣으라는 거 별로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셨습니다. 日本はアメリカの政策に全て賛成することによって何とかして常任理事国になろうとしたんですけども、国際社会はアメリカと全く同じことしか言わないような国が常任理事国になっても意味がないと思っ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을 지지함으로 해가지고 상임 이사국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제사회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미국과 똑같은 생각과 미국과 똑같은 어떤 의견을 내는 나라가 하나 더 넣는 밖에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서 본다면. 世界の国々が求めているのは、リーダーシップとして求めているものは、自分の固有の夢や理想を語ってそれを実現しようとしている国であって、強国にくっついていってですね、その全てに従う国なんかにリーダーシップは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강대국이 아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꿈을 갖고 자기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확실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나라의 리더십을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늘 붙어가지고 그 미국의 어떤 강대국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것에서 국제사회는 리더십이라는 걸 발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この2005年の、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入りの惨敗ですね、本当に予想外の大敗はこれもまた日本人にとってトラウマ的な経験になりました。なんか惨敗になったっていう事件があったってことですよね。2005年の投票でだからその全く票が得られなかった。 그러니까 당시 2005년도에 굉장히 참패를 당했던 표의 어떤 개표 결과가 있는데 그 참패를 당했던 표의 개표 결과가 또 하나 일본인한테 아주 큰 트라우마를 남겨줬습니다. 自分たちは世界で際立った富裕な金持ちの国であると思ってかつてはいた。その後は日本は世界でも屈指の政治大国であってさまざまな国が日本をリーダーとして仰ぐ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夢見ていた。2つの夢が共に消えてしまったのが2005年。 200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났는데 뭔가 하면은 우리는 세계를 리드하는 그만큼 부유한 초부유한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굴지의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라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통해서 뭔가를 꿈꾸려고 했던 세계 대국이 되려던 그 꿈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는 큰 계기가 200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それからあと、それが2005年ですから、もう2019年ですから、それからもう15年近く経っていますけれども、もう日本は経済力が V 字回復する見通しもないし、国際社会において重きをなすという、重きをなすためには国際社会に向けて発信すべきメッセージがなければいけないわけです。
世界はこうあるべきだと、人類はこうあるべきだと、我々が全力を尽くして向かう未来はこういうものだということの未来についての明確なメッセージを出さなかったら、国際社会においてリーダーシップなんか取れるはずがないわけですけども、金もないしビジョンもない。これがこの15年間の日本の国力が急激に低下していったことの理由だと僕は考えています。 일본의 그 국제적인 위신, 포지션,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퇴화해 나가는 2019년, 15년 동안 일어나는 뭔가 하면 돈도 없고, 거기다가 국제사회를 향해서만 발신력, 세계는 이렇게,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인류는 이렇게 걸어가야 돼. 라고 하는 세계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일본 나름의 고유의 독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조차도 없는 그 두 가지가 2005년부터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2019년에 왔는데 그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본의 어떤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その過程で2010年代ですね、今から10年ぐらい前から日本のメディアの中に県間県中言説というものが溢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で歴史修正主義が現れてきて、過去の特に前回の先の戦争についての南京虐殺であったり、従軍慰安婦問題であったりするですね、歴史的事実を改ざんするという動きが出てきたのもこの10年間。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2005년도에 아까 그 발신력도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졌잖아요. 그와 동시에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알고 혐한, 헤이스피치, 혐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제 아까 남경학살이 없었다는 걸로 한다든지 위안부 문제를 같이 없었다는 걸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역사 수정주의도 이 시기에 대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세계적인 메시지 발신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일본에 나타나는 혐한과 혐중과 헤이스피치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역사 수정주의의 대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歴史修正主義の出現というのは、いろんな事情があるわけであって、日本の場合は、例えばドイツでもフランスでもイタリアでもドイツとかフランスでですね、ヨーロッパの国々でも歴史修正主義というのは登場してきているわけであって、日本だけの現象ではない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21世紀に入ってから、国民国家というのがちょっとある種の解体過程で、何とかして国民国家をもう一回再統合しようとしているときに出てくる非常に毒性の強い国民統合のイデオロギーだ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場合はそれに加えて国力の急激な低下の中で相対的に韓国と中国に、抜かれ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恐怖心がですね、これが日本の場合の歴史修正主義を強くドライブしていた。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곱씹어가면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일본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물론 이탈리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국민국가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그죠? 화폐가 있는 그 국민국가가 해체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국민국가 해체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국가를 다시 돌릴 것이냐 라고 하는 어떤 국민 통합 이데올로기의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 수정주의는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역사 수정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수정주의 하나의 일환적인 뭐가 있는 혐한과 혐중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どんな国でもですね、政権末期支持率が低下してきて、国民的な人気を失った為政者はしばしば隣国に対して非常に敵対的な行動を取ることによって支持率を回復しようとして、これ実際にしばしば成功するわけです。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정권 말기가 되면은 레임덕이라 불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주로 취하는 전략이 뭡니까? 이웃을 공격하잖아요. 이웃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나름의 지지를 높이는 국민들의 대통합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치고 때때로 종종 그런 전략은 성공합니다. ただ日本における県間県中というのはそれだけでも説明しきれないぐらい複雑な要素がある。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 지금 혐한과 혐중이라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말기 현상으로 설명하기 힘든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로 얽혀 있습니다. それは数年前まで県間県中、中国に対するヘイトと韓国に対するヘイトというのはほぼ同じ量の記事がメディアを賑わして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
この1年ぐらい、中国に対するヘイトはほぼ消えました。残ってるのは韓国だけなんです。그러니까 그 혐한 협중이라는 것이 예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똑같은 비율로 예를 기사를 쓰면 50대 50, 50대 50 정도로 굉장히 비율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있었는데 최근 1년에는 모든 것들이 혐한으로 집중되어 있고 협중은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少し前までは中国経済はもうすぐに没落する。中国の党中央による、もう国内の統合は失敗して、次々とナショナリズムの構想が起こって国境周辺で武装闘争が起こり、中国共産党の一党独裁は終わるだろうみたいなことを書いてる本がいっぱいあったんですけども、全部消えました。 재미있는 것은 뭔가 협중의 책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의 저런 식으로 중국이 나간다면 아마 독재잖아요. 그 독재들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막 생기고 막 민족 분쟁이 일어나고 막 무장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아마 망할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죠. なぜ喧嘩県中隣国に対する敵対感情が煽っていってナショナリズム、支持率の挽回を図るというですね、ことの理屈は分かるんですけども、中国に対するヘイトスピーチが急になくなってしまって対韓国だけが残っているというのは僕は非常に奇妙な気がしたんです。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내셔널리즘, 국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혐한 협중식으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이웃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 이것들을 부추겨 가지고 대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 이런 현상이 종종 있다고 했고 그런 종종 있는 현상들이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한댔는데 왜 중국만 사라지느냐? 왜 그 에너지가 전부 다 한국으로만 다 집중되느냐? 굉장히 기묘한 일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僕はフォーリンアフェアーズっていうアメリカの外交専門誌を毎月読んでるんですけども、この2年ぐらいのアメリカのですね、外交筋の言論の変化、論調の変化っていうのをはっきり分かるんですけども、一番はっきり変化しているのはアメリカの外交関係者たちが中国を怖がり始めたってことです。 그러니까 우치다 선생님이 늘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책도 저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통역을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데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외국인 사정이라 부를까요? 그 Foreign Affairs라는 잡지를 구독하고 계신데 그 구독하는 데서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중국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はい. アメリカっていう国は常に仮想的国というか恐怖の対象を持っている国で、かつてはずっとソ連という国が20世紀の冷戦が終わるまではソ連が恐怖の対象でした。レッドスケア、赤を恐れる。その後イスラムを恐怖の対象としている時期があって、そしてこの 2,3 年は明らかにチャイナスケアです。中国がアメリカの恐怖の対象になっている。フォビアみたいなね。フォビアというかスケアリー。무서워한다. 포비아는 공포증이고 very scary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말인데 미국이 두려워했던 상대국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 굉장히 이제 미소 관계 냉전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소위 말하는 이슬람이라고 그러죠. 이슬람 나라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할 땐 scary.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 Foreign Affairs라고 하는 외국인 사정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잡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際立ったのはAI 技術 AI の軍拡競争なんですけども AI 技術の軍事転用に関して言って明らかに中国はアメリカに対して今アドバンテージを持っている。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AI를 어떻게 군사에 적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중국은 확실하게 미국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이 그죠? 中国はさっき言った通り党中央が全権を握っていて民間の企業も大学の学者も軍も習近平が命令一家しとらある一つのプロジェクトに全員が参加して全員がそのプロジェクトの達成に命がけ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でもアメリカの場合はそれできませんね、民間の企業は民間の企業として自社の利益を追求するし民間の学者は自分の研究をするし、軍は軍で三軍複合体がありまして、彼らは彼らで軍需産業の利益を追求している。その民間の企業と大学の研究者とで兵器産業がですね、
一つのプロジェクトで国防総省の指揮下でですね、一体となって運用されるということはアメリカの場合はできない。그 다시 중국의 주석 이름이 뭐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진핑. 시진핑. 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똑같이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 그죠? 연구도 하고 군수 산업, 병기 산업을 병행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미국은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있고 민간 사업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돈을 벌고 싶은데 굳이 정부의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냐면 시진핑이 모든 걸 자꾸 지고 흔드는 거죠. 모든 것이 일체화되어 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니까 당연히 어드밴티지 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겠죠. アメリカの軍事専門家は AI に関して言うと AI の軍事転用に関して言っては中国にアメリカはもう抜かれたということを認めていて、2年前2017年にですねランド研究所というシンクタンクがあるんですけども、ここがですね次に戦争した場合アメリカは負けるという予測をしているんです。 2017년도에 미국의 어떤 그 군사 전문가, 그러니까 아까 AI를 군사의 전용, 활용하는 거겠죠? 그 부분을 만약에 했을 때 미국은 이미 중국에 뒤쳐졌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했고, 또 한 가지 만약에 붙었다. 미국은 전다. 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アメリカは今でもミサイルとかですね、戦闘機とか空母とかいう通常兵器でも核兵器でも量的にはもう世界で最大ですけども、でもそういうのは全部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のはコンピューターシステムなわけであって、コンピューターシステムのセキュリティがアメリカ弱いんですね。で、このコンピューターシステムを破る技術はもう中国の方がアメリカを抜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認めてるんですね。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은 굉장히 핵병기도 많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인데 컴퓨터 시큐리티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 컴퓨터 시큐리티 다 수를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게임 끝난 거죠.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그죠? 그런 것들을 미국의 Foreign Affairs라는 잡지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 전문가 2017년도에 밝혔다고 합니다. これは今年ですけども、アメリカの、統合参謀本部長の人がですね、今のまんまの戦略、その軍略を続けていったら、もう量的にも質的にもアメリカは中国に負けるということをもう言明してるんですね。 지금 있는 그대로 전략으로 만약에 붙었다 하면은 그 군사 통합 어떤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게 돼 있다고 미국이 중국한테 그죠? だからこういう発言っていうのはその自分たちのところに予算つけようとかですね、自分たちのところにもっとこう権限を持ってこよ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思惑が働いているので、そのまま信用することはできますよ。 그러니까 아메리카도 봐야 됐어요. 네. 미국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기 쪽으로 뭔가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잖아요. 그다음 그대로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ただ中国は怖いというですね。 軍事的にもうアメリカを圧倒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恐怖心を煽るということを、軍の専門家たちが集中的にアメリカのホワイトハウスとかですね、議会とかメディアに対して中国は怖いということをずっとアナウンスしているのがこの1年2年確実になってきました。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신 거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물론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는 지고 있다는 것을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전략이잖아요, 일종의. 왜냐하면 자기 쪽으로 예산을 당기기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어떤 군수산업의 민간의 어떤 업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100%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부채질하는 어떤 그 기사들을 내보내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급증했다는 거죠. 중국이 무섭다. scary. 日本の場合は、日本の重要政策を決定しているのは日米合同委員会という委員会がありまして、これは米軍の代表と日本の官僚の代表が集まってさまざまな政策を議事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が基本的に日本の政策決定機関なんです。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정책을 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기관이 뭔가 미국과 일본이 모여가지고 정책 결정을 있는 모양이에요. で、アメリカを代表しているのはアメリカの大使ではなくて米軍なんです。米軍司令官です。在日米軍司令官がアメリカを代表して、日米の官僚たちが集まって、日本の基本政策を議するわけですけれども、当然米軍この1年2年の間の米軍から入ってくる情報で一番強いのは中国は怖いという
米軍人自身の恐怖心が当然日本の官僚にストレートに感染している。 그 어떤 그 커미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관료인데 미국은 미국 사령관 같은 거. 그건 미국에 일본이 주둔하고 있다든 사령관이 나오는데 그 사령관이 지금 내보내고 있는 가장 큰 발신의 이모션은 뭔가 하면 공포심이라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공포심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この中国が怖いというですね、米軍経由で伝わってきたその恐怖心が日本の政治家、高級官僚、そしてメディアですね、ここに伝わっていって、ここが上から染み込んでくるんです。中国恐るべしっていうですね、それまでのヘイトスピーチ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は、ヘイトスピーチをする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は相手を侮ってるからですね。それがいきなり収まってしまう。シーンともう静まり返ったっていうのは、上からあれはその別に抑制があったとかですね、中国をそういうふうに挑発するようなことを書くなといったような具体的な指示があったのではなくて、歴史主義者を含めて恐怖心が浸透し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너가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나쁜 말 쓰지 마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어떤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는 있잖아요, 그죠? 미국 교류식 이야기하는 미디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계라든지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포심이 전반적으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거죠. 만연하다 보니까 싹 사라지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 공포심이 모든 것들을 헤이스피치를 막아주는 결정적인 이모션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この恐怖心がですね、非常に興味深いことなんですけども、恐怖心、中国すごい、中国恐るべしという感情が中国に対する憧れに転化しているんですね。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헤이스피치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아, 저 바보 같은 거 이런데, 그죠? 이제는 헤이스피치가 바뀌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존경심, 중국에 대한 외경심, 중국에 대한 동경으로 감정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서우니까. 무서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외경이라 부르는 혹은 뭔가 동경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中国は独裁性と市場経済の組み合わせという、かつて例のない仕組みの統治形態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れが劇的な成功をしているわけであって、で多くの人たちがですね、中国の例を見て、独裁性と市場経済の組み合わせは非常に相性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これが国が劇的に成功する処方箋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信じ出した人たちが世界中にいる。世界中の極右の人たち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そうなんですね。独裁性と市場経済をセットしたらどうか。で日本の自民党政権っていうのは明らかに体質的には独裁志向なんですね。独裁志向で、新自由主義経済志向ですからね。だから実は自民党の政治家たちのケミストリーっていうかマインドは中国に近いんですね。中国の統治形態がなんでいけないんだっていうですね、一党独裁で全てトップが全部決めていって、トップが民間企業も軍も官僚層も学者もメディアも全部仕切っていって、そしてそれで市場経済で経済成長するんだというこのアイディアっていうのは多分今の日本の保守の政治家たち、官僚、財界人、メディアを含めて暗黙のうちに支持者が結構多いと思うんです。つまり中国モデルですね。中国モデルは成功してるじゃないか、あれでいいじゃないかと、日本もああいうふうにしたらどうかですね、ということを内心考えている人間がたくさんいる。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좀 더 길게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굉장히 특이한 어떤 성공 케이스인데, 성공이란 말이 조금 말이 좀 어폐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독재잖아요. 아까 시진핑 이제는 들뜨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고 학자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모든 재계를 다 쥐고 흔들면서도 또 하나 같이 뭐하고 시장 경제가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보통은 시장경제하고 독재는 어울리지 않았는데 시장 경제와 독재가 저렇게 궁합이 잘 맞을까?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눈을 뜨기 시작한 일본인들의 관료가 있겠죠. 일본은 물론 지금 독재잖아요. 독재이면서도 신자유주의가 들어와 있는데 내심 저럼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외심이 아니라 내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도 그런 사람들이 중국을 따라가자. 중국을 모델링하는 거죠. 중국을 벤처마킹하자. 하이. でここでですね、非常に都合の悪い事例があるんですね。それが韓国なんです。 근데 여기 들어맞지 않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독재와 시장 경제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서로가 뭔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그것을 설명해낼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이 그런 어떤 제대로 쓰고는 와르이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는 안 좋죠. 저는 예외가 보이잖아 우리 눈에는. 그렇죠? 하이. 中国は一党独裁強権的な独裁政治と市場経済を組み合わせて劇的な成功を収めた。しかし同じ隣国である韓国も全く逆に軍事独裁から市民が民主化を達成して民主化をさらに進めていく過程で民主化と市場経済を組み合わせて中国ほど劇的ではないけれども明らかに日本よりは成功している。つまりそんなふうに意識している人はすごく少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現実的に言うとですね、日本は目の前に2つの成功モデルを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中国モデルと韓国モデルなんですね。 한국이 왜 아까 그 예외적인 나라라고 하면 한국 물론 군사 독재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뭔가 굉장히 어떤 그런 힘을 내다 보니까 시민사회가 물론 중국만큼 극적이지 않지만 시민사회와 자본주의 경제가 나름대로 뭔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처럼 그렇게 극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의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성공 모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 하나는 한국.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나름 적극적인 분석을 해본다면. 日本は独裁制と市場経済の組み合わせは実は経験したことがある。戦前の大日本帝国がそうでしたから。 대일본 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독재와 시장 경제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궁합이 맞았던 시기가 대일본 제국이라는 특히 뭔가 하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그 대일본 제국, 그죠? 하이. でも独裁制から民主化全身的に民主化を進めていくことによってそれと市場経済を組み合わせて成功し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日本は歴史的経験がない。 근데 그 독재 정권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어떤 힘을 발휘하고 민주적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나름대로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민주주의 시대로 전환해 나가면서 플러스 자본주의 경제가 같이 융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를 일본은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이. 冒頭に申し上げたように日本はこの30年間急激に国力が低下していて何とかしてしなきゃいけないことはみんな分かっている。その時にとりあえず目の前に東アジアの隣国として2つの成功モデルがある。中国モデルと韓国モデル。そして我々は基本的に直近の成功例を模倣するっていうこと必ずそうなんですね。となると日本人に迫られているのは You have the choice ですね。どっちを取るんだいというのがですね、実は日本人意識してませんけども無意識のうちに中国モデルを習うのか韓国モデルを習うのかどっちを選ぶべきだということが日本人には突きつけられているわけです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런 식의 두 가지 나름대로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독재와 시장경제, 한쪽은 민주사회로 진행되면서 또 시장경제. 근데 일본인들 스스로 아까 입 밖에 내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you have choice.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입 밖으로 내지 않지만 내심, 무의식적으로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で僕の見るところ日本人が少なくとも日本の政治家たち現在の与党政治家たちと官僚と財界とメディアの一部は中国モデルを選択するということを選んだ。 물론 이제 일부의 어떤 그 관료라든지 아베 무소원입니다. 중국 모델 아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아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우익에 있는 정계 재계 언론들도 중국 모델을 본받아야 된다, 모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